관세평가분류원 직원 49명에 대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일괄 취소가 가능하다는 내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법적 다툼과 차익 환수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법무법인 자문을 진행 중입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방역당국이 모레부터 네이버와 카카오 앱을 통해 자녀 백신 예약을 받기로 했습니다. 앱을 통해 근처 병원의 당일 취소 분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모레 검찰 인사위원회를 엽니다. 대대적인 검찰 직제 개편에 신임 총장의 의견이 배제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호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내일 열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선 이후 여론을 분석한 결과 내로남불 같은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됐고 독단적이고 무능한 모습으로 인식된다는 내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야권 대선 주자에 대한 평가도 포함됐습니다. 유기견이 들개처럼 변해 사람과 농장을 공격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형견이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데 이어 들개들이 양계장을 습격해 닭 60마리를 물어 죽였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오늘 뉴스는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그동안 LH 사태도 관세평가분류원 특별 공급 혜택도 국민의 공분거리는 이거였습니다. 문제가 발견이 됐는데도 공무원들이 산 땅과 분양받은 아파트를 환수할 수 없다는 점이었죠. 그런데 정부가 관평원 직원 49명이 혜택을 본 세종시 아파트 특별 공급을 일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환수까지는 따져봐야 할 대목이 있지만 그 첫 발은 뗀 겁니다. 전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은 49명의 관세평가분류원 공무원들이 아파트를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일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관평원 공무원들에 대한 세종시 아파트 특별 공급을 일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법적 검토를 한 결과 일괄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과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따져보니 관평원 공무원들에겐 특공 자격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파장이 큰 만큼 외부 법무법인에 추가 검토도 의뢰했습니다. 특공 취소 검토는 김부겸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른 겁니다. 요거는 자칫하면 나중에 민사적인 대상도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법적인 검토까지 하라고 그렇게 요청한 겁니다. 다만 특공 취소가 바로 차익 환수나 아파트 반환으로 이어지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환수까지 하려면 위법이 확실하고 의도성과 고의성이 명백해야 한다면서 관련 내용을 집중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관평원이 아파트 특별 공급을 노리고 고의적으로 청사 이전을 추진했다는 걸 입증하는 게 관건이라는 겁니다. 정부는 신청사 건립의 위법성 여부와 외부 자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특공 취소 및 환수 여부를 이르면 다음 달 초 발표합니다. 관평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세금 171억 원을 들여 신청사를 짓고 직원 82명 중 49명이 특공을 통해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억 원 차익을 남겼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정치권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야3당이 함께 공무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특별 공급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공익감사 청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사원도 감사 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이민찬 기자입니다. 감사원이 171억 원의 혈세를 드리고도 1년째 방치돼 있는 관평원 세종 신청사에 대한 감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관평원 세종시 건물 신축 과정과 관평원 공무원들의 아파트 특별 공급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감사가 가능한지 물은 데 따른 겁니다. 감사원은 관세청, 기재부, 행복청, 행안부 업무는 감사원 감사 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관평원에 17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만큼 감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감사 청구에 앞서 공익감사 청구 요건을 갖추는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서 행안부가 지난 2019년 관평원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는데 행안부의 업무에 대해서만 감사 청구가 가능하다는 내부 규정을 근거로 감사원이 각하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시작된다면 관평원 세종신청사 건립을 추진한 관세청, 신축 허가를 내준 행복청, 예산을 집행한 기재부 등이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당, 정의당과 함께 공무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특별 공급에 대한 국정조사도 요구했습니다. 특별 공급을 통해서 과도한 시세 차익 그리고 부적절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 이 문제를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수사를 지켜보는 게 먼저라며 국정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내일 국회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청문회 바로 다음 날인 모레 검찰 인사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새 총장이 취임도 하기 전에 속전속결로 인사위원회를 소집한 이유가 뭘까요? 이 검찰 인사에서 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최주영 기자입니다. 검찰 인사의 원칙과 주요 사항을 논의할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건 모레 오후. 내일 예정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다음 날입니다. 현 정부가 임명한 검찰총장 2명은 모두 공식 취임 뒤에 검찰 인사위가 열렸는데 이번엔 이례적으로 인사 준비를 서두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임 검찰총장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른바 총장 패싱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총장 패싱으로 보는 건 너무 많이 나갔다.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시면 총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가질 예정입니다. 모레 인사위에서는 검찰 일선 형사부에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직제 개편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제 개편안의 비판적인 일선 검찰청의 의견 취합과 전달에 앞서 인사위에서 관련 논의와 추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일선 검찰청의 의견 수렴이 요식 절차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앞서 박 장관은 직제 개편안 확정 뒤 대규모 검찰 인사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검사장급에선 정치적 편향성 논란으로 검찰총장 후보에서 탈락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유임 여부가 관심입니다. 또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월성 원전 등 권력 수사를 맡은 중간 간부들의 교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연일 검찰을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기소가 됐는데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런 이 지검장의 거취에 대해선 함구하면서 이 지검장의 공소장 유출자 색출만 강조하고 있는데요. 공수처도 이 공소장 유출 사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태영 기자입니다. 검찰 일선지청에서 직접 수사를 개시할 때 법무장관 승인을 받게 한 직제 개편안이 언론에 보도되자 박범계 장관은 검찰을 향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검찰 내부 의견 수렴을 하랬더니만 언론 반응부터 보겠다고 그렇게 유출이 되니 참. 검찰 수사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큰 변화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반부패 수사부가 없는 곳에서의 직접 수사는 지금도 대검 예규상 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법규화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SNS에 검찰을 비판한 신문 칼럼도 공유했습니다. 과거 김학의 전 법무차관 수사에 대해 검찰이 유감 표명한 적 없다고 비판한 칼럼에 정복을 찌르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자를 찾겠다며 검찰을 압박해왔습니다. 반드시 그 유출 진상을 확인하도록 매일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공수처 3호 사건으로 정하고 어제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지금부터는 젊은 정치인의 초반 돌풍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당대표 후보들이 모여서 비전 발표회를 가졌는데요. 이 경험을 앞세운 중진그룹과 변화를 강조한 신진그룹 간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안보겸 기자 보도 보시고 이준석 후보의 초반 돌풍 실체가 있는지 좀 따져보겠습니다. 중진 당권주자들이 내세운 핵심 키워드는 경험이었습니다. 전쟁 경험이 없는 장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패배를 반복한 장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선거마다 이기는 장수, 바로 저 주호영이 최고의 장수 아닙니까? 4선의 홍문표 후보 역시 당과 조직, 선거를 하는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실패한 정치 경험을 지혜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대선 주자를 민심의 용광로에 녹여내겠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쌓인 지혜를 이용해야 됩니다. 조경태 후보는 민주당 출신인 경험을 살려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과 잘 싸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영석 후보도 민주당 후보에게 이긴 선거 경험을 내세웠습니다. 반면 변화를 강조하는 신진 주자들은 저마다 당 혁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이기려면 반드시 우리는 중도로 나가서 국민에게 일자리, 먹거리 그리고 잠자리를 해결해 줘야 합니다. 더 이상 줄 세우기, 개파 정치 있어서 안 됩니다. 젊은 세대가 극혐합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매력적으로 우리 당에 안심하게 올 수 있도록 저희가 해야죠. 그러려면 당의 얼굴이 새롭게 바뀌어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국민과 당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통해 본경선에 진출할 5명을 선발합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예상 밖의 선전을 하고 있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당선 가능성, 정치부 송찬욱 기자와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주요 정당에서 30대 당대표가 선출된 적이 있습니까? 기억이 잘 없는데요. 예, 아직 우리나라 주요 정당 중에 30대 당대표 배출한 곳 한 곳도 없습니다.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요, 주요 정당사에 있어 최연소 대표는 1974년에 등장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로 당선됐는데 당시 나이 47세였습니다. 또 이 전 최고위원은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데요.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당대표는 최근에 황교안 전 총리가 있었습니다. 참 이렇게 이례적인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여당이 민주당까지 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돌풍에 시끌벅적해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주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선 관리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거든요. 경륜이 없이 이게 할 수 있겠는가. 특별한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장유유서 이런 문화도 있고. 네,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와 질서가 있다는 장유유서라는 말을 꺼낸 건데요. 그러자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39세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민주당이 청년들에게 닫혀있는 꼰대 정당처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고, 어쩌다 장유유서를 말하는 정당이 됐느냐는 비판도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27세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쌍기역으로 시작하는 그 말을 안 쓰고 싶지만 자동으로 떠올려진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른바 꼰대라는 얘기가 떠오른다 그 얘기인데요. 이에 대해서 정 전 총리는 변화는 긍정적이며 정당 내 잔존하는 장유유서 문화를 극복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가장 궁금한 건 실제로 이 전 최고위원 당대표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정확하진 않지만요.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대략적으로 한번 좀 따져봤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대표를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 당원 등 선거인단 투표 70%를 반영해 선출합니다.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중요한 셈이죠. 최근 여론조사 결과대로 경선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고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23일 발표된 한길리서치 조사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30.1%, 나경원 전 의원은 17.4%, 주호영 의원은 9.3%를 기록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과 나 전 의원 12.7%포인트 차이가 나는데요. 선거인단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라는 가중치를 적용할 경우에 나경원 전 의원이 이걸 뒤집으려면 선거인단 투표에서 5.6%포인트 차이 이상으로 이겨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수치는 가정을 토대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또 과거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2019년 2월 당대표 경선에선 당시 오세훈 후보가 여론조사로는 황교안 후보를 크게 앞섰지만 당원 투표에서 이긴 황교안 후보가 당대표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70%를 차지한다는 이 선거인단 투표가 아주 이제 중요해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들은 다 당원입니까? 그렇습니다. 모두 국민의힘 당원이고 이 선거인단은 모두 33만 명 정도가 됩니다. 2019년 기준으로 이들의 구성을 보면요.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4.2%인데 영남이 5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이 60%를 넘을 정도로 많고요. 2030 세대는 20%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0대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게 국민의힘 선거인단 구성은 분명 유리하지만은 않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 과거처럼 조직 투표로 인한 몰표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나경원 전 의원 측은 지난 서울시장 후보 경선 때처럼 당원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했고, 주호영 의원 측은 지역구인 대구 경북 지역과 50세 이상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권의 선거인단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8명이 출마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모레 5명으로 압축되고 당대표는 다음 달 11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민심과 당심이 비슷하게 나올지 다르게 나올지가 포인트가 되겠네요. 지금까지 정치부 송찬욱 기자였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 접종 예약 마감이 이제 열흘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사전 예약은 반 정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 때문이겠죠. 정부가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우선 접종자가 아닌 사람도 접종할 수 있는 이른바 노쇼 백신 예약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카카오톡과 네이버를 이용하면 된다는데 황규락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장경 씨는 당장 모레 시작되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대상이지만 여전히 접종 예약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자니 부작용이 불안하고 안 맞자니 감염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예약을 확정한 사람은 2명 있어요. 한 명은 아예 자기는 안 맞겠다 이러고 나머지 한 10명 정도는 지금 관방세 같은데 불안감이 엄연히 있는데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접종 예약 마감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지만 사전 예약률은 여전히 50%에서 6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접종 대상이신 분들이 이제 순서를 놓치게 되면 9월 말까지 전 국민에게 1차 접종 기회를 먼저 부여한 후에 다시 순서가 오게 됩니다. 방역 당국은 접종률을 높이고 남은 백신의 폐기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통한 실시간 자녀 백신 예약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네이버나 카카오톡 앱에 자녀 백신을 입력하면 지도를 통해 주변 병원의 자녀 백신 수량이 실시간으로 나타나고 이 중 자신이 원하는 병원에 당일 접종을 신청하는 겁니다. 다만 스마트폰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대리 예약은 안 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만 해당되다 보니 30세 미만은 제외됩니다. 또 자녀 백신을 예약해놓고 나타나지 않으면 향후 당일 예약이 제한됩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보신 것처럼 백신 접종을 불안해하는 국민이 아직 많은 것이 방역 당국의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접종 완료자를 위한 여러 가지 혜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모임 제한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어서 솔깃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단비 기자가 미리 알아봤습니다. 서울의 한 경로당. 무기한 폐쇄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못 열게 해서 한일부터 운동하고 노래하고 막 이럴 때는 일주일에 3번인가 2번. 많게는 하루에 3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모여 생활하던 경로당인데요. 지금은 코로나로 6개월째 어르신들의 방문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게도 일상 복귀는 여전히 먼 이야기입니다. 친구들도 못 만나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경로당 같은지 노래방 같은데 그런 데도 문 열면 좋지.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전 국민의 70%에게 1차 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 자발적인 접종 참여가 필수적이다 보니 접종자에게 줄 혜택을 고심 중입니다. 접종자에 한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나 경로당 출입 제한, 종교 행사 인원 제한 등을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못 모이게 하잖아요. 접종한 사람들한테는 완만하게 해주든가 이제 그런 것은 필요한 것 같아요. 정부는 내일 오전 열리는 중대본 회의를 통해 백신 인센티브를 최종 논의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유흥업소들의 몰래 영업은 계속 기승입니다. 양심이 좀 있어야지. 사흘 만에 또 단속에 걸린 업주에게 경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자준 기자가 단속 현장 보여드립니다. 경찰이 손전등으로 내부를 비추며 들어갑니다. 불빛이 새어나오는 방문을 열자 세 쌍의 남녀가 보입니다.
무허가 유흥주점 종업원과 손님들입니다. 이곳은 지난 19일에도 적발된 곳입니다. 현장 단속 경찰관도 목소리를 높입니다. 어제 그제 단속됐는데 또 하냐? 양심 좀 있어야지. 옆쪽에 굳게 잠긴 철문도 보입니다. 철문을 열자 또 다른 공간이 나옵니다. 선생님 거기 숨지 마세요. 나오세요. 업주는 이달 초 일반 식당을 인수해 방음 처리된 철문으로 공간을 나누고 경찰이 출동하면 눈속임 공간을 이용해 영업하지 않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손님이 넘쳐 눈속임 공간에서도 영업하다 적발된 겁니다. 가게 안에는 바깥으로 통하는 비밀 통로도 있습니다. 상당수 직원과 손님은 단속이 시작되자 이미 이 통로로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업소 관계자와 손님 등 18명을 적발했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과태료 처분만 받습니다. 유흥주점 영업을 했지만 구청에는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집합금지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신고와 달리 다른 업종으로 영업한 업주에 대해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수상 오토바이 이른바 제트스키를 몰고 전남 해남부터 제주 마라도까지 왕복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규정을 어기고 해경과 목숨 건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제트스키를 탄 남성들이 하얀 물줄기를 뿜어대며 빠른 속도로 바다를 가릅니다. 해경 함정이 사이렌을 울리며 뒤를 쫓습니다. 정지 명령도 무시하고 달리다 항구 근처에 가서야 속도를 줄입니다. 해양 스포츠 동호회 회원 15명이 제트스키를 타고 몰래 제주도까지 갔다 오다 적발된 겁니다. 수상 오토바이들이 씩씩 다니더라고. 위험도 했고 이제 내양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현행법상 제트스키는 출발 항으로부터 18km 이상 벗어나려면 사전에 해경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경이 단속에 나서자 동호회 회원들은 인근 바다에서만 타겠다고 속였습니다. 순찰 돌던 중에 수상 오토바이가 14척이 해상에 떠 있는 걸 발견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연안에서 항해를 한다는 사항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서. 하지만 이들이 향한 곳은 144km나 떨어진 제주 마라도. 다음날 저녁 다시 제트스키를 타고 해남으로 돌아왔습니다. 1박 2일 동안 이동한 거리가 288km에 이릅니다. 일부는 제주에서 불법 운항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또 불법 운항을 했고 한 명은 아예 조종면허조차 없었습니다. 고성능 제트스키가 등장하면서 불법 운항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관련 규정은 여전히 허술합니다. 불법 운항이 적발돼도 면허 정지나 취소 규정이 없다 보니 과태료 100만 원만 내면 그만이고 번호판이 있어도 워낙 빠른 속도로 달리다 보니 식별도 쉽지 않습니다. 일반 선박과 달리 위치 추적 장치가 없다 보니 해양 사고가 나도 추적할 방법이 없습니다. 해경은 근거리 운항에도 신고를 의무화하는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50대 여성이 유기견으로 보이는 대형견에 물려 숨진 사고 전해드렸습니다. 결국 사람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버려진 반려견들이 들개로 변해서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끔찍한 악순환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에선 개떼의 습격에 양계장들이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커다란 개 4마리가 양계장에 나타납니다. 닭장 안으로 들어와 닭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놀란 닭들이 달아나 보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개들은 철망을 비집고 들어가 닭들을 물어 죽인 뒤 달아났습니다. 이날 죽은 닭은 60마리. 간신히 살아남은 닭들도 상처투성입니다. 양계장 주인은 참담한 현장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정상으로 키웠는데 하루아침에 죽고 나니까 막막합니다. 그 죽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뭐라고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을. 김해 지역에서도 들깨떼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달에만 들깨떼 습격으로 닭 1000마리가 몰살됐습니다. 개가 들어가 지금 난리가 났다 하더라고. 와서 얘네 주저앉았다니까. 쳐다보니까 이거 뭐 황당한 거야 지금. 매년 버려지는 반려동물은 12만 마리로 추산됩니다.
이 중 75%는 반려견입니다. 야생에 적응한 개들이 가축을 해치는 등 골칫거리가 되고 있지만 현재로선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전문 포획단을 투입하거나 포상금을 내걸었지만 유해조수로 분류되지 않아 함부로 사살할 수 없습니다. 피해를 당해도 보상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야생화된 개 경우라고 해도 지금은 딱히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민사로 될 거 아닙니까? 올해부터 반려동물을 버리면 최대 300만 원 벌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이 강화됐지만 반려동물을 쉽게 사고 쉽게 버리는 상황부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호입니다. 오늘 새벽 경부고속도로 충북 옥천 구간에서 무려 8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화물차 운전자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터널 앞에서 갑자기 커다란 불빛이 번쩍입니다. 새벽 2시 34분쯤 터널 앞 3차로에서 대형 화물차가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불이 난 겁니다. 이 불에 탄 화물차 앞부분은 완전히 사라졌고 이 뒤에 있던 택배 짐은 잿더미가 됐습니다. 잠시 뒤 터널 안에서 사고 차량을 피해 터널로 들어온 화물차와 승용차가 잇따라 들이받는 6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화재 때문에 터널 전력시설이 훼손돼 내부 조명이 모두 꺼진 데다 검은 연기 때문에 전방 시야가 흐려지면서 잇따라 들이받은 겁니다. 연기가 척도라고 터널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 차가 우리는 경목한 살처럼 정차가 되는 거잖아요. 뒤에 오는 차량들이 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한 것 같아요. 이 사고로 40대 화물차 운전자 등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차량 중에는 유해 화학물질인 불산 운반용 탱크로리가 있었지만 다행히 불산이 실리지 않은 빈 차여서 누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고에 화재까지 겹치면서 일대 구간은 5시간 가까이 전면 통제됐고 아침 7시 반쯤이 돼서야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경찰은 사고차 운전자들을 상대로 음주나 졸음운전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5살 아이를 살해하고 달아난 40대 아빠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한 흔적들이 발견됐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충남 아산의 아파트에서 아이 엄마의 다급한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젯밤 8시쯤. 5살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아이가 누워있다 죽은 것 같다고 심정지 상황 같다 해갖고 친구가 들어온 거예요. 숨진 아이는 아빠와 둘이서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어 아빠가 아이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 아빠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흔적도 발견했습니다. 평소 낚시를 좋아했다는 지인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인근 하천을 수색했고 차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아이 아빠를 발견했습니다. 도착했을 때는요, 차 안에서 누워 있었다고 하는데요. 기혈된 상태였고. 아파트에서 차로 10분 거리인 하천 제방입니다. 차 안에는 아동용 카시트 같은 아이 용품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숨진 아이는 발견 당시 외상이 없었고 아동학대 신고 이력도 없었습니다. 잘 돌았어요. 놀이터에서. 아빠가 뭐 자전거 타고 놀았네. 아이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떨어지면 안 되고 머릿속에서. 경찰은 엄마에 대한 조사를 마친 데 이어 아이 아빠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60대 근로자를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오늘 구속됐습니다. 숨진 근로자는 생계를 위해 힘든 야간 작업을 자청한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김호영 기자가 유가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새벽 2시쯤 30대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60대 근로자. 생계를 위해 야간 작업을 자청했던 가장이었습니다. 야간 수당은 넉넉치 않은 가정 형편에 적자는 도움이 됐습니다. 공사 현장을 찾기 시작한 건 3년 전쯤.
사업을 접은 뒤 다른 일을 찾아봤지만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안 좋은 친구들, 만약 월수가 없으니까 아빠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별로 많지 않잖아요. 낮밤이 뒤바뀐 고된 생활. 그래도 일할 기회가 있다고 기뻐했던 모습이 선명합니다. 너무 힘들다고 자기 지금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라고도 있으니까 이 일이라도 이제 할 수 있다. 아들은 유품이 돼버린 낡은 지갑에서 손을 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생일 선물로 사드린 건데 몇 달 전에 좀 좋은 걸로 바꿔드렸거든요. 근데 아깝다고 해서 이거 들고 다니다가 한번 수수료 해줘가지고.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는 지인 집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사고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나와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당시 좀 기억은 나세요? 아니요. 가족분들에게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죄송해요. 운전자는 위험운전 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한강에서 숨진 고 손정민 씨 수사 속보로 이어갑니다. 경찰은 실종 현장 근처 흙에 대한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원에 맡겼었는데요. 이 손 씨 양말에 묻은 흙 성분이 육지가 아니라 강바닥 흙과 비슷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채리 기자입니다. 경찰은 지난 13일 고 손정민 씨 양말에 묻은 흙과 한강공원, 강바닥 등 모두 7곳의 흙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국과수는 오늘 양말의 흙이 강바닥 흙의 성분과 유사하다는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강가로부터 10m 떨어진 곳에서 채취한 흙이 손 씨 양말의 흙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양말과 해당 지점의 흙에서 알루미늄, 규소 등의 원소 구성이 비슷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위치의 흙과는 성분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한강 수위를 보면 유사한 흙이 발견된 지점의 수심은 1.5m로 키가 170cm 정도인 성인 남성 기준으로 목까지 물이 차오르는 정도입니다. 국과수는 수중오염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토양 분석 외에도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손 씨 친구 옷에 대한 감정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증언과 증거물을 종합해 손 씨 사망 경위를 계속 수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아이가 사라져 가슴 철렁했던 경험,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오늘이 세계 실종 아동의 날입니다. 국내에서만 최근 5년간 접수된 실종 아동 건수가 10만 건 가까이 되는데요. 아이 지문을 미리 등록해 두면 이 찾기가 훨씬 쉽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4살 아이가 경찰관 손을 잡고 파출소로 들어옵니다. 경찰관이 아이를 무릎에 앉힌 채 아이의 지문을 촬영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길에서 혼자 울고 있었던 아이. 시민이 112에 신고해 경찰관이 데려온 겁니다. 놀랐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서 집을 찾아주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을 한 10분 정도 수색해봤는데 아예 집을 찾지 못했고. 하지만 부모를 찾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안 걸렸습니다. 아이의 지문 정보가 경찰의 지문사전 등록 시스템에 저장돼 있어 신고 30분 만에 부모에게 인계한 겁니다. 부모는 지문을 미리 등록해둬서 천만다행이라고 말합니다. 어린이집 이제 선생님을 통해서 알게 됐고 등록을 해놨는데 바로 찾게 되니까 잘해놨다는 생각이 들었죠. 지문 사전 등록은 아동이나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의 지문과 주소를 미리 등록해 실종 상황에 대비하는 제도입니다. 실종자 신고 이후 발견까지 지문 정보가 없으면 평균 94시간, 지문을 등록해 놓으면 평균 46분이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경찰서 방문을 꺼리면서 지난해 신규 등록자는 전년도의 38%에 불과합니다. 경찰은 지구대나 파출소에 가지 않고도 경찰청 안전드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쉽게 지문 등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로남불, 위선적, 무능력.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 하면 이런 단어들이 떠오른다고 답을 했다는데요. 민주당 스스로 만든 보고서에 담긴 내용입니다.
민주당이 말만 잘하는 무능한 중년 남성으로 인식된다는 이 보고서 민주당 의원 전체에게 배포됐습니다. 최수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7 보궐선거 이후 정치지형 변화를 분석한 보고서를 오늘 의원총회에서 보고했습니다. 외부기관이 인터뷰와 여론조사를 통해 작성한 보고서에는 민주당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 파랑과 내로남불이 꼽혔습니다. 지난해 총선만 해도 민주당은 촛불, 등대 같은 긍정적 이미지였지만 1년 만에 거짓말, 무능력 같은 부정적 이미지로 바뀐 겁니다. 믿음에 대한 배신감과 도덕성 결여가 이미지 하락 이유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국 전 장관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옹호하는 발언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내로남불 논란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 가장 약한 정책으로는 민생과 경제, 부동산이 꼽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비호감에서 리빌딩, 불도저 같은 긍정적 이미지가 형성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민주당을 사람으로 비교했을 때 응답자들은 독단적이고 말만 잘하는 무능력한 40에서 50대 남성으로 묘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돈과 권력을 중시하며 엘리트주의를 가진 50대 후반에서 70대 남성으로 그렸습니다. 분명히 변화해야 된다. 민심을 듣고 민주당이 변화하지 않으면 국민의 신임을 받을 수 없다라는 각오로. 민주당은 이 보고서 내용을 고려해 송영길 대표가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이나 조국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방금 민주당의 자체 분석 보고서 소식 전해드렸는데 더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면서요? 네, 민주당이 야권 대선 후보들도 분석했습니다. 궁금한데요. 자, 일단 누구를 야권 후보로 택했을까요?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무소속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이 중에서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해서 3명에 대한 민주당의 분석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전 총장의 장단점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그분은 검사밖에 해본 게 없으시잖아요. 강인함과 원칙주의를 장점으로 정치 경험 부족과 기회주의 이미지를 약점으로 꼽았습니다. 네, 다음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홍준표 의원 장단점 볼까요? 시원시원한 게 장점이고요. 양날의 검이죠. 막말이 단점이었습니다. 내 집을 내가 헐고 새로 짓겠다는데 정부가 왜 개입합니까? 이재명 기자 같은 그런 양아치짓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오세훈 시장도 좀 볼까요? 내년에 대선보다는 서울시장 재선 출마가 유력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장단점이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오 시장의 장점은 젊고 젠틀한 분위기, 단점으로는 거만함이 꼽혔는데요. 이런 모습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는 건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을 했고요. 내역서 공개하셨습니까? 이 세 가지가 빠지면 공개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 평가들은 민주당이 인터뷰한 시민들의 평가를 정리한 거라고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평가에 동의하는지 궁금하네요.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 얼굴이 보이는데 누가 대단한 책략가입니까?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두 사람 중 한미 정상회담을 주도한 대통령이 대단한 책략가라고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했는지 아니면 바이든 대통령이 기획하고 주도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응하고 따라갔는지 누가 어쨌든 주도했든 간에 이것을 주도한 그 대통령은 저는 대단한 책략가이고 전략가였다. 저 장면을 아주 높게 평가를 했던데 또 태영호 의원이요. 문 대통령이 균형 잡힌 외교를 했다 이런 칭찬도 했더라고요.
네, 이번 한미 공동 성명에 중국이 껄끄러워하는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이 명시됐잖아요. 한미 동맹의 우선순위가 중국 견제에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대단한 책략가라고 한 겁니다. 네, 또 야당은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중국은 또 반발하고 있죠. 네, 중국 어제는 외부 간섭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하더니 오늘은 중국 관영 환구시보가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에 대해 중국은 경계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러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오늘 수위 조절에 나섰습니다. 我们敦促有关国家在台湾问题上谨言慎行，不要玩火。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매우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내용만 공동 성명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지정학적인 이유 등으로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늘 민감한 외교전을 펼치는데요. 어떤 결정을 하든 대한민국의 이익이 우선돼야 한다는 거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작지만 강한 나라, 강소국이 되려면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로 불리죠. 벨라루스의 루카센코 정권이 야권 인사를 체포하기 위해 외국 국적 항공기를 강제 착륙시켰습니다. 유럽연합은 벨라루스의 하늘길을 봉쇄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군인들이 보이고 탐지견이 내리는 승객들의 짐을 살핍니다. 아테네에서 리투아니아로 향하던 아일랜드 국적 비행기가 벨라루스에 강제 착륙한 겁니다. We are very tired. We didn't get any information what happened. 벨라루스 당국은 폭탄 위협 때문이라며 전투기까지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탑승 중이던 26살 로만 프라타세비치만 체포됐습니다. 프라타세비치는 27년째 장기 집권 중인 루카셴코 대통령에 반대하며 구독자 200만 명의 반정부 SNS 채널 편집장으로 활동했습니다. 당국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프라타세비치의 모습을 공개했지만 Могу заявить, что никаких проблем со здоровьем, в том числе с сердцем или с какими-либо другими органами у меня нет. Отношение со стороны сотрудников ко мне максимально корректное и по закону. 국제사회 비난 속에 유럽연합은 벨라루스 항공기의 하늘길을 막기로 합의했고 추가 경제 제재도 검토 중입니다. The Council will adopt measures to ban overflights of the EU airspace and deny access to airports. 반면 러시아는 지난 2013년 미국 정부가 국가 기밀을 유출한 에드워드 스노든을 체포하기 위해 볼리비아 대통령 전용기를 강제 착륙시켰다고 지적하며 이중잣대라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지난 19일 강남의 길거리 쓰레기통에서 5만 원, 만원권 등 지폐 100만 원가량이 찢어진 채 발견됐습니다. 50대 여성이 가족과 다툰 뒤 이 지폐를 찢어버린 걸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지폐를 이어붙여 주인에게 돌려줬습니다. 화폐를 훼손하면 처벌받는다고 알고들 계시죠? 사실일까요? 훼손 목적에 따라 또 동전이냐 지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법을 보면 영리 목적으로 분쇄, 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수 있는데요. 이 법에 해당되는 건 유화, 그러니까 동전이고 지폐는 아닙니다. 과거 우리값이 올라 10원짜리 구형 동전을 우겨 파는 일이 발생하자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고 2011년 처벌 조항이 생긴 건데요. 형법에는 지폐 관련 처벌 조항이 있긴 하지만 위변조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지폐가 불에 타거나 습기 때문에 이렇게 훼손된 경우도 많은데요. 지난해 한국은행이 폐기한 손상화폐 6억 4,260만 장으로 2009년 이후 최대 수준이었습니다. 이 중 동전을 제외한 지폐 폐기 물량을 낱장으로 길게 이어보면 경부고속도로를 약 106회 왕복할 길이가 된다고 합니다. 훼손된 지폐 교환받을 수 있는데요. 남은 면적이 원래 4분의 3 이상이면 전액 교환, 원래 크기의 5분의 2 이상이면 반액 교환을 받고 5분의 2 미만일 땐 교환 불가입니다. 불탄 지폐에 검게 걸린 대부분도 남은 면적으로 인정될까요? 인정됩니다. 단 대부분이 같은 조각인 걸 알 수 있게 타고 남은 지폐에 붙어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돈이 불에 탔다면 죄를 털어내지 말고 용기 등을 이용해 원형을 유지한 채 한국은행에 가져가는 게 교환할 땐 유리한 이유입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2000년대 향수가 담긴 토종 SNS죠. 싸이월드가 올 여름쯤 다시 개장합니다. 메타버스나 가상화폐 등 신기술들과 과거의 향수를 결합하겠다고 합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흑역사가 생각이 나는데 혼자 막 초등학교 때 감성적이게 일기 쓰고 그런 곳이 싸이월드였잖아요. 도토리 어렸을 때 아빠한테 쫄라서 맨날 100개씩 충전해가지고 막 노래 사고 그랬어. 싸이월드 노래 같은 거. 2000년대 회원수만 3,200만 명에 달했던 토종 SNS, 싸이월드. 미니홈피에선 친구와 일촌을 맺고 아바타인 미니비를 꾸몄습니다. 그러던 2019년 10월 경영난으로 갑작스럽게 문을 닫아 아쉬움을 남겼는데 근데 아쉽긴 했어요. 그 이후에 다친지 모르고 몇 번 들어가려고 했는데 싸이월드 Z가 운영권을 인수해 7월쯤 다시 문을 열게 됐습니다. 현재 데이터를 복구하는 중입니다. 까먹고 있었던 기억들? 그냥 이랬었지 뭐 이런 것도 생각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신기할 것 같아요. 새롭고. 돌아오는 싸이월드는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등 신기술과 결합합니다. 콘텐츠 기업들이 이제 기업 미니홈피 형식으로 이제 입점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에서 사용될 블록체인도 이제 발행을 하게 됩니다. 일단 오늘부터는 폐쇄 당시 돌려주지 못했던 38억 원 규모의 도토리, 싸이월드 속 가상화폐에 대한 환불이 시작됐습니다. 채널A 뉴스 홍미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어제의 적이 이제 한 팀이 됐습니다. 함께 태극마크를 단 김연경과 이소영이 대표팀의 공격을 책임지게 된 건데요. 새로운 공격 라인 연소자매가 탄생할 수 있을까요? 염정원 기자입니다. 각 대륙을 대표하는 배구 강국 16개 팀이 한 달간 열전을 벌이는 발리볼 네이션스 리그가 오늘 밤 막을 올립니다. 도쿄올림픽의 전초전이 될 이번 대회에서 대표팀은 학교폭력 논란으로 제외된 이재영과 이다영의 공백을 메워야 합니다. 라바리니 감독은 이재영 자리에 올 시즌 GS 칼텍스의 우승주역 이소영을 투입합니다. 김연경의 레프트 공격수 파트너로 낙점한 겁니다. 발까지 쓰며 수비를 했고 발을 참지 못해 경고를 받았던 김연경. GS 칼텍스만 만나면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 중심엔 이소영이 있었습니다. But she was much more like substitute. Now probably she will be even more protagonist. 이소영은 올 시즌 챔프전을 통해 김연경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자꾸 놀리세요. 언니 한 대 때려도 돼요? 막 한 말 이렇게도 했는데 언니가 아 진짜 근데 고생했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또 한마디로 야 어떡하냐 내가 가져가서 이러고 대표팀 주장을 맡은 김연경은 마지막 올림픽에 도전합니다. 젊은 선수들이 화이팅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저희 팀한테는 좋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아직은 좀 올림픽에 대한 좀 어수선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메달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대표팀은 오늘 밤 세계 최강 중국과 대결합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프로야구 삼성 구자욱은 야구 배트로 환상적인 당구 실력을 보여줬는데요. 한 주간 명장면에서 확인해 보시죠. 이현용 기자입니다. 삼성 구자욱이 힘껏 휘두릅니다. 공이 배트 끝에 빗맞아 조각날 정도였는데요. 공은 빼구르르 끝내 파울라인 안쪽까지 굴러와 안타가 됐습니다. 거의 당구에서나 볼 법한 안타가 나왔습니다. 당구에서도 지금 같은 회전을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새로운 타구법이 탄생한 걸까요? 다시 하긴 어렵겠죠. 최원준의 직선 타구가 최주광을 향합니다. 진공청소기처럼 시속 140km의 빠른 공이 글러브 속으로 쏙. 투수도 타자도 깜짝 놀랐습니다. 동침을 수고하듯이 노룩수비, 노룩캐치 대단합니다. 나중에 써먹어 볼 생각인지 뷰캐넌이 따라해봅니다. 당대 최고의 투수로 꼽히는 클레이튼 커쇼. 손가락 사이사이에 5, 손바닥에도 하나, 공 6개를 한 손에 끼는 괴력.
최고 투수 비결이란 이런 걸까요? 질세라 날아온 배트를 한 손으로 잡는 팬이 있습니다. 다른 손엔 전화기를 든 채로 건져 올린 배트는 선물로 건네는 여유마저 부립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요즘 날씨 맑았다 비가 내렸다 변덕이 무척 심하죠. 최근 우리나라 상층에 위치한 저기압으로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비구름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이번 주 후반까지도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내일 낮에는 수도권과 영서에, 내일 밤부터 모레 오후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금요일에는 또 다른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 다시 비가 지날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12도로 오늘과 비슷해 쌀쌀하게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4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5도나 더 높아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수도권과 영서에 5mm 안팎의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오후에는 제주에 다시 비가 내리겠는데요. 모레 새벽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모레 오후까지 제주에는 최고 80mm의 비가 흠뻑 내리겠습니다. 주말은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인간과 함께할 땐 이렇게 든든하고 사랑스럽던 개가 버려지면 인간이나 가축을 무섭고 잔인하게 공격하는 맹수로 변하기도 합니다. 급한 대로 일단 유기견을 포획해서 안락사를 시키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반려란 짝이 되는 동물이라는 뜻이죠. 오늘의 한마디, 유기는 끔찍한 학대입니다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